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책 197쪽입니다. 197쪽의 관료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료제라는 것은 행정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본 개념이죠. 하지만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좀 더 우리가 구체화시켜서 손에 잡는 것을 이번 시간에 강의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관료제는 지극히 다의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이어서 어떻게 보면 코끼리를 만지는 거,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져서 얘기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뭐 이런 현상처럼 개념을 설명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책에서 정리했듯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 계층적 조직을 가진 대규모의 관리 조직이다. 계층적 구조를 가진 대규모의 관리 조직이다. 그냥 아주 큰 이런 피라미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게 그냥 관료제다. 여기서 계층제, 대규모, 교수님 그러면 어느 정도 대규모여야지 관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안이 좀 대가족이다.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삼남매 이렇게 해서 총 7명이 우리 집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물론 이거를 관료제라고 공식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일은 이상하게 되게 관료화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잘 변하지 않고 우리 집에서 할머니가 리더다. 그러면 이 할머니의 말에 되게 모두가 다 쉽게 수긍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 또는 우리 집에 오랜 전통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걸 꼭 따라야 된다든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물론 이건 제가 극단적인 예고요. 뭐 그 크기가 꼭 이게 10,000명이 돼야 되고 100명이 돼야 되고 50명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갔는데 회사가 30명 있는 회사다 하더라도 관료제적 특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계층제적이고 그것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학습을 위해서 그냥 좀 큰 조직, 뭐 정부 조직 또는 정부의 어느 한 부처 수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정부의 부처가 한 2,000명 정도는 있습니다. 대체로. 그럼 2,000명 정도 있는 조직을 생각하시면 여기 장관이 있고 뭐 직원들이 있다. 또 대한민국에 여기 대통령이 있고 100만 명의 공무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층제적 조직 구조를 가진 대규모의 관리 조직이다. 자,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하고 그러면 흔히 관료제에 관한 쟁점이 되는 것은 크게 시험에 두 가지입니다. 시험이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정을 볼 때 첫째는 관료제 자체에 대한 쟁점이에요. 예. 관료제차의 일반적 현상으로서 관료제의 특징이나 순기능, 역기능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앞에 행정학의 쟁점에서 봤습니다마는 관료제와 시민과의 관계에서 관료제와 민주주의를 논의하거나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 뒤의 것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정부 관료제와 민주주의 부분에서 다뤘습니다. 제1편, 제2장, 제3절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분 관료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순기능, 역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료제 그러면 우리는 베버의 이념형을 생각합니다. 왜 베버의 관료제부터 시작해서 관료제를 설명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관료제 하면 우리는 막스 베버의 관료제를 얘기하는데요. 왜 모든 책이 이 막스 베버의 이념형을 이야기할까? 그는 가장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관료제를 설명합니다. 자, 막스 베버가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요. 자, 이런 피라미드 조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게 우리가 관료제와 같은 관념으로 우리는 그 피라미드를 생각하면 관료제를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피라미드 조직들이 막스 베버의 눈에 발견이 된다는 거죠, 자꾸. 그런데 어디 가나 이런 피라미드 조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 추장들이 있는데 있고 다 있더라는 거예요. 대장이 있고, 예. 이 사이즈가 뭐 가정적인 아까 얘기했던 우리 가족처럼 7명이 있는 가족이다. 어쨌든 이런 피라미드 조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스 베버가 묻는 건 이런 피라미드는 어떻게 이 피라미드가 유지되느냐? 어떻게 유지되느냐 이 피라미드가 왜 이 사람은 계속 대장으로 있고 왜 이 사람은 밑에서 이렇게 말단으로 있느냐는 거예요. 왜 반란이 없이 이 피라미드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 피라미드 형태를 유지해 나가냐는 거 이런 질서를.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막스 베버가 크게 세 가지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전통적 지배다. 전통적 지배로 어떤 경우냐? 아프리카의 추장이나 아까 우리 집에 7명 우리 집에 7명 있다 그랬잖아요. 7명.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우리 3남매 7명이 산단 말이야. 우리 집안처럼 우리 집도 이런 피라미드 형태 할머니나 할아버지 중 한 사람이 리더가 되고 이게 잘 안 무너지고 간단 말이야. 이런 걸 우리는 전통적 지배. 아프리카의 추장처럼. 또는 두 번째는 카리스마적 지배. 누가 이 리더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가 이걸 피라미드를 유지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 합법적 지배. 전통적이고 합법적인 거 아니고 이 규칙을 만들어서 이런 규칙이 다들 여기에 이런 피라미드에 합리적으로 복종하는 법을 만들어서 그거를 따르고 있더라. 이게 합법적 지배더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니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관료제를 얘기하면 막스 베버를 얘기합니다. 가장 편하잖아요. 자, 이 피라미드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전통적 지배에 의해서, 카리스마 지배에 의해서, 합법적 지배에 의해서. 그리고 근대 이후는 어떤 합법적 지배가 지배하더라. 라는 게 막스 베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막스 베버의 이념형, 아이디얼 타입. 이런 이념형이 뭡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는 수십 개의 피라미드와 같은 관료제를 다 모아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 형으로 나눠지더라. 이렇게 아이디얼 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런 막스 베버가 만든 이 이념형의 특징은 뭐냐? 그 중에 우리가 합법적 지배의 특징을 보는 겁니다. 이거 보는 거 아니고요. 그 현대의 관료제는 합법적 지배이기 때문에 그 막스 베버가 만든 합법적 지배의 특징을 보면 합법적 지배. 우리는 지금 합법적 지배를 보는 겁니다. 법규에 의한 지배. 라고 명확한 관료의 권한을 설정하더라. 그리고 계층제적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 직무에 전념하고 그 안에 있는 관료들은 문서로 오고 가더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막스 베버 관료제의 평가인데 이 이후에 비판과 수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제 막스 베버 관료 읽어보면 이해하십니다. 그 비판과 수정은 크게 두 가지. 30년대 사회학자와 60년대 발전행정학자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사회학자들이기 때문에 막스 베버는 이 관료제를 얘기할 때 지나치게 공식적 측면을 얘기하더라. 비공식적이고 그런 비공식적인 것의 순기능이라든가 막스 베버는 합법적 지배, 합리성이 한다 그러는데 비합리적이면서도 감정적이면서 이런 데도 순기능이 있더라. 이런 걸 무시했다. 발전행정론자들은 뭐죠? 막스 베버는 이게 합법적 지배라 그래서 지나치게 합법성을 강조하는데 합법성이 아니라 발전행정론자들은 뭐죠? 성과를. 그러니까 한목적 성도 개념도 중시해야 되는데 중시하지 않더라. 그리고 이 관료가 그래서 발전행정론자들은 이 행정을 이끌어가는 관료의 전문적 능력뿐 아니라 넓은 이해력과 발전지향적인 자세 이런 관료들에 의해서 발전해 나가는 걸 좀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을 봤다는 거죠. 이 관료제의 역기능 어쨌든 합법적 지배를 가지는 관료제의 역기능 문제는 많이 나오죠. 이 공사 문제 같은 데서도 이렇게 라이팅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너무나 쉬운 문제고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첫째는
동조과잉이죠. 이 용어가 뭡니까? 동조과잉이라는 용어를 알 필요가 있겠죠. 그죠? 목표와 수단의 전도화, 수단의 목표의 수단의 형성이에요. 일단 여기 나와 있듯이 법규를 준수한다는 것은 행정 목적을 달성을 위한 수단이지 이를 너무 지나치게 법을 지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 이런 걸 동조과용, 목표의 수단화라고 얘기합니다. 서면주의는 레드 테이프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뭐 영국에서 나왔답니다. 왜 서면주의를 레드 테이프라냐면 영국 의회에 공무원들이 갈 때 영국 의회에 답변하려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국정감사할 때 보따리를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서류철을 이 빨간색 테이프로 이렇게 묶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막 쫙 나열돼 있는 걸 보고 아유, 저 전부 서류, 이렇게 서면주의, 이런 걸 법문 용례라고 하기도 한다. 불필요한 문서 작성 절차를 거치는 경우, 이런 건 초래하여 형식주의, 이런 것들 다 유사한 용어로 사용된다. 그다음 무사 안일주의, 복지 부동이겠죠. 그다음에 인간성의 상실, 지나치게 법의 지배를 강조하다 보니까 전문화로 인한 무능. 이 전체 피라미드 안에서 자기가 차지하는 요 한 부분만 전문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다른 분야를 모는 무능함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한 저항. 무능한 관료가 승진하게 되더라. 왜? 피터의 원리가 맞아요. 피터의 원리는 뒤에 각주 1에 있습니다. 여러분 뒤 아래쪽에 각주 1을 살펴보시면 각주 1에 여기에 잘 나와 있는데요. 피터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과장 자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계장이 4명이 있습니다. A, B, C, D 중에 한 명이 승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과장으로서 가장 잘 일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행정관료들은 여기서 계장으로서 이 좋은 성과를 낸 좋은 점수를, 성과가 좋은 친구를 승진시킨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오히려 과장으로서는 무능하게 되는 거다는 거죠. 이게 피터의 원리입니다. 예, 승진에 적절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하급 자리에서 능력을 잘 발휘하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상급 자리에서 오히려 잘 맞지 않아서 무능한 사람이 승진하는 결과를 발생하는 거, 이걸 우리는 피터의 원리라 그런다. 또 하나는 파킨슨의 원리입니다. 파킨슨의 법칙입니다. 파킨슨의 법칙을 볼까요? 관료는 정말 이건 정말 너무, 제가 형장일은 너무 정답 같아요. 공무원의 수는 해야 할 일의 경중이나 일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급 공무원이 출세하기 위해 부하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상급 공무원이 일단은 제가 일하면서 우리 조직이, 자, 과에 직원이 20명 있는데 과장이 알게 됐어요. 우리 과에 20명 필요 없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 조직 많이 필요 없습니다를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이때까지. 더 달라 그럽니다. 그래도 사람 적다고. 이게 관료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자, 이게 관료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피라미드가 어떻게 해서 유지되는지를 정한 게 이 막스 베버의 이념형이었다. 막스 베버의 이념형이었고, 이 논리를 통하여 막스 베버는 크게 전통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 합법적 지배를 도출했고, 현대 법령에 기초한 합법적 지배이고, 현대는 합리적 지배 형식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형태에서 합법적 지배가 이루어지는 관료제의 특징을 이런 식으로 나누었고, 여기에 대한 사회학자들과 발전행정론의 비판이 있었고, 관료제의 역기능을 봤습니다. 여러분 책에 개성과 망료기관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최근에는 잘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보면 너무 쉽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꼭 하지는 않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 갔던 학생들은 너무 잘 알겠죠. 개선은 뭡니까? 이 실제로 독역 앞으로 하는 중대장이에요. 제 1중대, 2중대, 3중대가 있죠. 이 중대 병력이 예를 들어서 30명씩 있다. 저 고지를 탈환해야 된다. 그럼 1중대가 이쪽으로 공격산이 있다. 2중대가 이쪽으로 공격, 3중대가 이쪽으로 공격해서 이 고지를 탈환하자. 이게 뭐죠? 개선이에요. 실제로
1중대장, 2중대장, 3중대장이 개선이에요. 실제로 직원 군사들을 이끌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습니까? 여기에 대대장이 있잖아요. 대대장은 1중대, 2중대, 3중대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직급의 누굴 가지고 있어요? 작전 과장을 있어요. 작전 과장은 1중대가 어디로 공격하고 2중대가 어디로 작전을 짜는 사람이에요. 둘째요. 군수과장이 있어요. 군수과장은 실탄 이런 것들을 1중대, 2중대에 보급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통신과장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지금 대대장이 여기 있고 작전과장, 군수과장 그리고 1중, 2, 3중 통신을 지원하는 과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죠? 이 사람들은 참모예요. 이 사람 부하들은 직접 전쟁에 나서 독일갑부를 하지 않고 뭐죠? 이걸 지원하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청와대로 하면요. 이게 청와대라고 합시다. 청와대에 대통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수석들이에요. 무슨 수석, 무슨 청와대에서 매일 대통령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죠? 여기는 뭐예요?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장관들이죠. 그래서 실제 장관들과 이 수석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자주 발생해요. 왜냐하면 장관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직원들 대고 일을 하고 이 참모들은 뭐예요? 대통령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자주 봐요. 그래서 참모들이 어느 날 아유 저 우리 무슨 장관님 별론데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학교를 보면 어떻게 해요? 학교를 보면 학교의 본연의 업무가 뭡니까?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업을 하고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들이 있고 교수가 있는 게 학교의 본연의 업무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학생이 있고 교수가 있는 사회과학대학, 문과대학 학장들입니다. 사회과학대학 학장, 문과대학 학장, 공과대학 학장 여기가 참 개선들이에요. 참모들은 뭐죠? 입학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여기서 이 학교의 행정을 지원해준 참모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어보면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